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입니다. 편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 와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같은 반도체 사업에 앞으로 5년간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한 해에만 무려 3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풀린다고 합니다. 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돈을 직접 넣어서 AI와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총 150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정책금융이고 그 첫 해인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이 시장에 공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수요가 더 많을 경우 30조 원을 넘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30조 원이면 규모가 상당한데 왜 지금 이런 펀드를 기획하는 걸까요? 지금 첨단 산업은 기술 경쟁이 곧 국가 경쟁력인 상황입니다. AI와 반도체는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까지 막대한 시간이 걸리는데 민간 자금만으로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에 쓰이게 되는 상황일까요? 우선 산업별로 보면 AI 분야에 6조 원, 반도체에 4조 2천억 원, 미래차와 모빌리티에 3조 1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AI와 반도체가 이번 펀드의 핵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지원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쉽게 나눠보면 4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투자입니다. 정부가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에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AI 소프트웨어 기업, 반도체 특수가스 공장 증설 같은 투자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펀드의 규모가 큰 만큼 이 정부의 자금만 투입되는 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둘째는 간접 투자입니다. 정부 기금에 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같은 민간 자금이 함께 들어옵니다. 즉 정부가 위험을 일부 떠안아 민간 자금을 더 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일까요? 네, 셋째가 국민 참여형 펀드입니다. 6천억 원 규모로 조성이 되고 정부가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부담하는 후순위 구조입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위험은 줄이고 첨단 산업 성장에 간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말고 대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넷째는 초저리 대출입니다. 10조 원 규모로 금리는 2에서 3%대 국고채 수준입니다. 기업들이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에 장기간 쓸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미 투자 신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미 100여 건, 153조 원 규모의 투자 수요를 접수했습니다. 조만간 1호 투자처를 선정할 예정인데 산업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상황을 정리해보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미래 일자리 산업의 창출에 기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 자금이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성과가 관건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주신 국민성장펀드가 이 침체된 투자 심리를 살리고 미래 산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쯤에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기내 비상구를 임의로 조작한 승객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영구 탑승 거절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무관용 원칙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최근 비상구 조작 시도가 잇따르면서 전반적인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대한항공이 기내 비상구 조작 행위에 대해 사실상 가장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발생한 비상구 조작 또는 조작 시도는 총 14건, 그리고 특히 연말 여행객이 몰린 11월과 12월에만 2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 승객들은 비상구 조작을 그냥 장난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인천에서 시드니로 향하던 항공기에서는 이륙 직후 승객이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 승무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 승객은 기다리다 그냥 만져본 것이라며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기내는 순식간에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인천발 중국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개방을 시도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항공 안전도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출입문이나 비상탈출구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출발을 1시간 넘게 지연시킨 승객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한 데에는 아무래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항공 안전과 비용 문제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구 조작 시도가 발생이 되면 항공기는 즉시 운항을 중단하고 기체 점검과 보안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항공사와 다른 승객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측이 이번에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비상구 조작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인계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운항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강력한 제재인 영구 탑승 거절, 이른바 노플라이 조치도 시행해 대한항공 이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내에서의 장난이 결코 장난으로 끝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일자리를 갖지 못한 2030 세대가 지난달 무려 16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청년층의 여윳돈까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달 기준 일자리 밖에 머무는 2030 세대는 158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약 3만 명이 늘었고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청년층 고용 문제가 단순한 취업난을 넘어 구조적인 공백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비중도 꽤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체 2030 세대 인구 가운데 12.7%가 일자리 밖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4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특히 이 문제가 20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30대 초반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30대의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됐다는 의미일까요? 네, 지난달 30에서 34살 가운데 실업자, 쉬었음, 취업 준비자를 합친 인구는 38만 6천 명, 1년 전보다 약 4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30대는 소비와 생산의 중심축, 이른바 경제의 허리인데요. 이 연령대가 일자리 밖으로 밀리고 여윳돈까지 줄면 내수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런 고용 상황이 청년들의 체감 경제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청년층의 여윳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 평균 흑자액, 그러니까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남는 돈이 124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2.7%가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여윳돈이 줄어든 건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3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 심각성이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네, 소득은 정체된 반면 지출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주거비는 11%가 넘게 올랐고 이자 비용은 20%가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은 물론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조차 저축이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 문제와 소비 여력의 감소라는 문제가 한 번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취업이 늦어지고 경력직 중심 채용이 이어지면서 20대에서 막힌 고용 문제가 30대까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주거비,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여유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소비 위축은 물론 결혼, 출산, 주거 결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정부는 30대 고용률 자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030 세대의 체감 고용 불안과 경제적 부담이 커진 만큼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자리 문제에 여윳돈 감소라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이 청년층의 체감 경기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식고 있는 요즘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연말을 앞두고 소비 풍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50만 원짜리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등장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10만 원 이하인 패딩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네, 올해 연말 소비 패턴을 보면 극과 극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먼저 고가 소비부터 보겠습니다. 특급 호텔들이 내놓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이 올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신라 호텔은 화이트 트러플을 사용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50만 원에 선보였는데 지난해보다 10만 원이나 더 비싼 가격입니다. 다른 특급 호텔들도 30만 원대 중후반 케이크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연말 고가 소비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아무리 신라호텔 케이크라고 하지만 케이크 하나에 50만 원은 일반 소비자에게 정말 상당한 가격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반 빵집 케이크 가격의 10배 안팎이었습니다. 호텔 업계는 수익보다 상징성이라고 설명했지만 연말에도 고가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의류 소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패딩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프리미엄 패딩 가격은 올해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의 인기 롱다운은 100만 원을 넘어섰고 그 해외 명품 브랜드 그 패딩은 500만 원을 넘는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원단과 충전재 가격, 인건비 상승이 이유로 꼽히지만 결국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소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성비 소비도 동시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연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소비 흐름도 분명합니다. 스파 브랜드들은 패딩 가격을 6에서 10만 원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일부 제품 가격을 낮췄습니다. 고가 패딩을 포기한 소비자들이 실용성과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국 소비가 계층별로 갈리고 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연말 소비 양극화의 배경으로 자산 격차 확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자산이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더 빠르게 쏠리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은 물가 부담 속에서도 고가 소비를 이어갈 수 있는 반면 중간, 하위 계층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연말 소비를 줄이거나 가성비 중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연말 소비의 격차가 단순한 취향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자산 격차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을 즐기는 방식이 갈린다기보다 즐길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갈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소비 양극화는 내수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말의 소비 풍경이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를 그대로 비춰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전요. 대표적인 겨울의 길거리 간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붕어빵을 떠올리실 텐데요. 요즘에는 예전만큼 붕어빵 가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겨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길거리 간식인데요. 붕어빵을 꼽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붕어빵 가게가 잘 안 보인다는 말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궁금한 게 붕어빵은 그래도 겨울철이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아닌가 봅니다. 겉으로 보면 손님은 있지만 상인들 말은 다릅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요즘 붕어빵 가격은 팥크림 모두 한 개에 1,000원, 이른바 금붕어빵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예전처럼 1,000원에 3-4개 파는 장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붕어빵 가격이 이렇게 오른 데에는 아무래도 원가의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원재료값 상승, 특히 팥값이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요즘 이른바 팥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국산 붉은 팥 도매 가격은 2년 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 소매가도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붕어빵의 핵심 재료인 팥값이 급등하면서 개당 1,000원 이하로 팔던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팥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 팥값 말고도 부담 요인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스비, 봉지값, 자릿세, 인건비까지 겹치면서 붕어빵을 굽는 비용 전반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가격을 못 올리면 장사를 접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붕어빵의 노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맞습니다. 붕어빵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을 보면 영업 중이라는 표시가 폐업이나 사라짐으로 바뀐 곳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예전 겨울마다 보이던 리어카 대신 텅 빈 골목만 남은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서민 간식이었던 붕어빵마저 사라지는 모습이 조금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붕어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서민 물가를 상징하는 소비였습니다. 그런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팔아도 남지 않는 구조가 되자 아예 장사를 접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고가 소비와 달리 이런 생활 밀착형 소비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면서 더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과 소비 양극화의 단면을 서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붕어빵 한 개의 가격과 사라지는 리어카가 요즘의 체감 물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편지의 기자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이슈와 관련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인 호텔 케이크 가격, 그리고 붕어빵 같은 서민 간식까지 다양한 측면의 이슈를 골고루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경제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지의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